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제일 어려운 내용이 이제 그 조선의 토지제도인 과전법 체제라면은 역시 이번 시간에 할 내용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세금 제도와 농업입니다. 농업. 그런 점들의 역점을 둬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 나가겠어요? 자, 수치체제의 확립, 뭐 조세제도의 확립, 수치제도 확립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이 용어 자체가 좀 여러분한테 중압감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국가가 거둬들인 세금이란 얘기입니다. 수치체제.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에 이미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했더랬죠.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조, 용, 조가 있다. 세 가지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 조세는 뭐냐? 조세는 우리가 고려식 당나라식으로 말하면 조라고 그랬습니다. 조. 토지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토지이고 그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즉 곡식을 걷어들인 것을 조세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예, 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납은 또 다른 조라고 이렇게 쓰죠. 조용조 제도에서 이 조자를 씁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한자로 쓸 때는 또 이 조자 말고 공납할 때 이런 공자를 씁니다. 알겠어요? 공납. 그래서 고을 단위로 이 표현 고을 단위로 해도 되고요. 또 뭐냐? 군현 단위로, 알겠어요? 군현 단위. 과세 대상이 무슨 군, 무슨 현, 이렇게 마을 단위입니다. 고을 단위입니다. 알겠죠? 더 미세하게 접근하면 그 군현 안에 살고 있는 가가, 호호, 패밀리, 가구 단위로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 이제 역은 노동력을 말하죠. 이거 우리가 조용조에서 말할 때는 용에 해당되는 거고, 그죠? 역을 이렇게 한자로 씁니다. 역. 그래서, 예, 기본적인 세금이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인 그죠? 조세, 그 다음에 예, 사람에게 부과되는, 사람은 정남이라고 그랬죠. 16세에서 60살까지 농민 남자, 고려건, 조선이건, 통일신라건 다 똑같다? 삼국시대만 몇 살이라고? 15세. 절대 잊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남을 대상으로 해서 두 가지 군역, 군대 가는 거죠. 일 시키는 게 뭐라고요? 요역. 이렇게 해서 군역과 요역이 있었다. 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세, 공납, 역, 기타. 농민한테 부과되는 세금 이외에 농민이 아닌 자들한테 부과하는 세금 뭐가 있다고요? 잡세가 있었다. 그래서 소금쟁이들, 소금을 만드는 사람들은 염전, 그죠? 나무, 산림이죠. 광산, 광물 채취하는 사람들이죠. 예, 고기 잡이는 어부들도 어장세, 상인들은 상세, 수공업자들도 예, 세금을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여러 가지 거둬들인 세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국가가 예, 수입해드리는 세입이 있다면 세출,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재정 지출이죠. 재정 지출. 그래서 재정 지출, 주로 이제 거둬들인 세금은 돈을 어디다 쓰느냐? 군량미로 쓰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데 쓰거나, 알겠어요? 아니면 주로 왕실 경비로 쓰거나 공공행사비로 쓰거나 주로 이제 또 관리들의 녹봉, 월급이죠. 녹봉으로 지급되거나 그 다음에 군량미, 그렇습니다. 빈민구제비, 의료비 이렇게 항상 상시적으로 지출되는 것 이외에 이렇게 예, 그때그때 예, 필요에 따라서 지급하는, 알겠어요? 군량미나 구일미가 요즘 같으면 이제 뭐 추가 예산 또는 뭐 추가 경정 예산 그런 이렇게 예, 예산 편성에 있어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봤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조세제도로 갑니다. 조용조,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보겠어요. 토지세인 조는 내는 것은 뭐냐? 곡식을 낸다고 그랬어, 곡식. 그래서 조선 전개는 1결당 30두가량을 냈는데, 대개 이 30두가 얼마냐면 수확량의 10분의 1이었어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좀 불편하니까 선생님이 다시 칠판에 와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진행돼가는 과정을 좀 잘 보십시오. 첫째, 전세, 용어. 전세를 뭐라고 한다고요? 조세, 그죠? 조세라고 도는데, 과세 대상이 토지다, 그죠? 토지세를 말하고, 토지에서 나오는 토지 결수를 단위로 해서 세금을 매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조선 초기에는 전세를 어떻게 매겼느냐? 전세를 수확량의 10분의 1씩 매겼는데 이 10분의 1에 해당되는 액수가 토지 1결당 30두쯤 해당됐다. 됐습니까? 토지 1결당 30두를 세금으로 냈으니까 되게 생산되는 토지 1결당 수확량은 얼마쯤 된다는 얘기가 평균 잡아서 300두쯤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의 10분의 1이 30두가 세금이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1결당 30두, 즉 수확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냈었다. 그런데 이거 선초 때 이렇게 10분의 1씩 일괄적으로 내는 세금 제도를 뜯어고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아주 뛰어난 조선시대 명군주인 누구예요? 세종임금이죠. 세종대왕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렇게 어리석게 세금을 징수하는 얘가 어디 있느냐?
야, 이 녀석들아, 어떤 때는 농사가 잘 되고, 어떤 해는 농사가 안 된 해가 있는데, 잘 된 해는 좀 더 걷고, 안 된 해는 좀 덜 걷어야 될 거 아니냐. 알겠어요? 또, 어느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어떤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인데, 좋은 땅 가진 놈하고, 비옥한 땅 가진 사람하고, 척박한 땅을 가진 사람하고, 예, 차등을 둬서 세금을 걷어야 정상이지. 어떻게 일괄적으로 무조건 10분의 1씩 똑같이 걷는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아주 합리적이고 똑똑한 그 세종대왕이 이렇게 토지의 등급을 나눴습니다. 디지털화 시킨 셈이에요. 알겠어요? 디지트가 이제 자르다, 가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 개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토지의 등급에 따라서 1등전, 2등전, 3등전, 4등전, 5등전, 6등전으로 토지는 6개 등급으로 나눠서 보세요. 그래서 세종 때 세금 걷는, 조세를 걷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 표현, 언어적 표현. 알겠죠? 어떻게 차등을 두었느냐? 토지의 질에 따라서, 땅의 등급에 따라서, 이런 말이야. 토지별로, 토지의 질에 따라서, 토지의 등급에 따라서, 그래서 6개 등급으로 나누었다. 알겠어요? 토지별로 6등급.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당시 용어로 말하면 전분 6등법이라고 합니다. 전분 6등. 오케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풍년이냐 흉년이냐, 풍흉에 따라서 9개 등급으로 나눠서, 이걸 또 뭐라고 하겠어요? 풍년, 흉년, 연을 나눴다 이거야. 몇 개로 나눴다고? 9개 등급으로 나눴다. 이렇게 가장 좋은 땅은 1등전, 가장 나쁜 땅은 6등전, 이렇게 해서 토지별로 6개 등급으로 나눠서, 잘 봐요. 이거 이해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도 알아들 때 잘 보십시오. 우선 토질별로 1등전 같은 경우는 1겨루 면적을 이만큼을 1겨루라고 합니다. 가로 세로 이 넓이를 1겨루라고 한다고 보세요. 그래서 1등전 1겨루는 요만큼이야. 그런데 2등전은 뭐냐? 얘보다 토질이 나빠요.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얘만큼 생산되려면, 1등전만큼 생산되려면 땅의 면적이 더 넓어야 되겠죠. 그래서 1겨를 재는 자의 크기가 달라.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2등전은 면적이 더 넓어. 1겨루 면적이. 알겠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면 6등전은 어떻게 해서 6등전은 한참 넓어야 얘랑 똑같은 수확량이 잡힐 것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요걸 전부 다 말이야 1결이라고 했단 말이야. 다시 보세요. 1등전 1결은 면적이 좁고 6등전 1결은 면적이 넓다 이거야. 요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등급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자를 썼다라고 합니다. 이게 서로 다를 이자야. 알겠어요? 그 같다 다르다 할 때 다를 이자예요. 그리고 이게 자척자예요. 알겠죠? 자를 등급별로 서로 다른 자를 썼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전분 6등법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수등 이척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1등전 1결은 이만큼, 2등전은 그보다도 넓은 면적으로, 6등전은 훨씬 더 넓은 면적으로 해야 1결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이 비등비등할 거 아니냐. 그래야 1결당 얼마씩 내 할 때, 이게 평균,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 누구 아이디어야? 세종 임금의 아이디어. 역시 이제 세종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만하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해야 공평한 거지. 무조건 1결당 내려오면 얘는 훨씬 더 이득을 많이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얘는 어때요? 만약에 같은 면적이 있다면 얘는 어때? 결수가 왕창 나옵니다. 그래, 안 그래? 얘는 결수가 몇 개로 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등급이 다른 자로 이렇게 잰다 하면 얘는 말이야 1등전 같은 경우는 결수가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면적을 1개로 면적을 좁게, 6등전은 1개로 면적을 넓게, 이렇게 함으로써 세금 부과의 공평성, 형평성을 부과하려고 했다. 그래서 차등 있게 세율을 징수하려고 하더라.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토질별로 이렇게 1겨루 면적을 다르게 측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가장 풍년인 경우를 뭐라고 했느냐? 농사가 제일 잘 된 해는 상상년 그랬어요. 짐작이 가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상중년, 농사가 좀 덜 된 해.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가장 농사가 안 된 맨 끝머리가 뭐겠어요? 하하년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1결당 내는 세금을 상상년에는 1결당 20두를 내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두씩 체감이야. 그래서 상중년은 몇 두겠어요? 18두. 이렇게 줄여 나가다 보면 가장 농사가 안 된 최악의 상황이 오면은 몇 두? 4두로 된다. 4두.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2두씩 상상년 20두, 상중년 18두. 이렇게 해서 하하년 4두. 이렇게
차등세율을 적용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래 안 그래? 이러니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말이에요. 예, 세종임금 때는 태평성대를 구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땅 좋은 놈은 세금을 많이 내고 농사가 잘 된 때는 세금을 많이 걷고 농사가 안 되거나 토지 나쁜 사람은 세금을 덜 걷어주고 조금 걷어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종임금이 백성들에 대한 배려심이 강했는지 여러분들이 새삼스럽게 우리 세종임금의 위대성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공평한 형평과세를 위한 그런 조치였긴 했지만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복잡해요? 일단 전국에 있는 토지의 등급을 다 조사해야 돼. 너는 1등전, 너는 3등전, 너는 5등전, 너는 몇 등전. 이거 전부 다 조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아니고 말이죠. 조선시대 같은 경우 전국에 있는 땅을 한 번씩 다 조사하는데 대충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한 20년쯤 걸렸어요. 우리가 고려시대도 배웠죠? 전국에 있는 땅을 조사하는 기관이 고려시대는 호부였습니다. 조선시대는 호조였겠죠? 이 호조가 이렇게 자의 등급을 다 만들어서 자 토지를 조사하라 해가지고 이제 양전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토지를 조사하는 사업을 양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양전사업이 몇 년마다 20년마다 한 번씩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20년 전에 양전사업을 할 때 1등전으로 지정받으면 20년 동안 계속 1등전에 해당되는 이런 것에 해당되는 이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돼. 알았어요? 그런데 이놈은 농사라는 게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질도 늘 변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도 경험했지만은 그 막 갑자기 산사태가 나가지고 산에서 엄청난 토사가 내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농사가 잘 되는 그 좋은 문전 그 옥답이 갑자기 그냥 자갈밭이 돼버린다든지 또 뭐 다 쓸려 내려가 버린다든지 이래가지고 토질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경우가 알겠어요? 그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납니다. 그죠? 또 몇 년 동안 비가 계속 안 와가지고 말이죠. 완전 그냥 농사가 잘 되는 땅이 그냥 쩍쩍 벌어져가지고 농사가 안 되는 땅이 되기도 하고요. 알겠어요? 사막화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사람들이 토지 조사업을 때, 양전사업을 할 때 미리미리 알아서 아이고 나으리 저희 땅은 좀 등급을 낮게 책정해 주세요. 알겠어요? 만약에 사태를 1등전 나오더라도 등급 좀 깎아주세요. 3등전으로 잡아주세요. 그래야 세금을 덜 낼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런 비리가 생길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사람들의 마인드를 보면은 이런 부정이나 비리가 생길 소지가 얼마나 많은지 알겠어요? 그런 비리가 생길 소지가 많이 있다 이거야. 마찬가지예요. 풍흉을 결정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자, 올해는 2013년은 중상년, 2014년은 중중년, 2015년은 하상년 이런 식으로 막 정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충청도는 완전히 가뭄이 들었고 전라도는 뭐 그냥 폭우가 내려서 완전히 그냥 논밭들이 다 휩쓸려 가고 이렇게 지역마다 이 편차가 심해가지고 농사가 잘 되고 덜 되고 차이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조사하고 일일이 차이 있게 차등 있게 세율을 매긴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이에요. 세종임금이 상당히 머리가 앞선 사람은 지금 같은 시대에 이 디지털화된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진짜 조선시대의 군주로서뿐만 아니라 지금 같으면 완전 발명왕이 됐을 겁니다. 그런 정도로 뛰어난 임금인데 조선시대는 사람들이 세종의 그런 아이디어나 세종의 합리적인 사고방식 또는 그런 것들을 제도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비리나 부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렇게 복잡하게 알겠어요? 복잡하게 전분 6등 알겠죠? 연분 9등 토질별로 전분 6등 그리고 풍형별로 연분 9등 이렇게 하던 것을 나중에 이제 아예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그냥 정해버리자. 이게 바로 뭐야? 영정법이죠. 그죠? 자,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1개월당 가장 농사가 안 된 해, 가장 안 된 해를 적용해서 1개월당 4두씩 걷는 걸로 1개월당 4두로 완전히 고정시켜 버리는 것. 영원히 알겠어? 이게 영원히 할 때 영자입니다. 알겠죠? 예, 정해버리자. 픽스시켜버리자. 뭘로? 법으로서. 이게 영정법이에요. 어떻게 정한다고? 1개월당 4두씩만 해요. 그러니까 세종 때의 최하 수준인 이 사두로 영원히 고정시켜버리자. 이게 바로 영정법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 내리겠어요. 이제 그러므로 이거 보십시오. 조선 초기에는
30두를 내던 1개월당 30두를 내던 세금을 세종 때는 많이 내면 20두, 적게 내면 4두 내더니 나중에는 뭐냐? 영정법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1개월당 4두로 완전히 정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세를 놓고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게 전세는 점차 전세액은 점차 줄어들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농민이 부담하는 전세는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30두 부담하다가 그다음 몇 두? 1개월당 20두에서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씩 내다가 나중에는 1개월당 4두로 이렇게 영정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알겠어요? 그래서 영원히 고정돼 버리더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점차 줄어들어가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거기 보세요. 이렇게 전세는 그죠? 전세는 점점점 줄어들더라. 1개월당 30두에서 점차 줄어들어서 20두에서 4두로 세종 때 많으면 20두 농사가 잘 된 상상년이죠. 농사가 안 된 하하년에는 4두. 그죠? 그다가 이제 조선 인조 때 영정법이 시행됨으로써 1개월당 4두로 고정됐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액만 놓고 보면 가면 갈수록 전세액은 줄어든다.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전세액이 점차 줄어들어서 농민의 부담이 감소했다라고 하면 틀려요. 알겠어요? 농민 부담이 감소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됐느냐? 이제 이 안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또 내재되어 있거든. 또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보세요. 전세액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이렇게 영정법까지 감으로써 오히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뭐 공납제도에서 대동세가 생기게 되고 대동미 알겠어요? 또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어때? 군역의 전세화 그죠? 또는 뭐 공납의 전세화 이런 일이 생겨서 토지 1개월당 내는 세금은 결코 줄지 않습니다. 전세액이 줄어들지만 다른 세금이 이걸 기타 세금의 전세라고 하든 다른 세금이 전세로 전환됨으로써 오히려 전세 부담은 토지세 부담은 줄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혹한 문제를 낼 때 이렇게 전세가 점차 줄어들므로써 농민 부담이 줄었다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알겠어요? 다시 한번 이따가 설명드리겠어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이렇게 전세 제도가 초기에 1개월당 30두 내던 10분의 1씩 내던 이런 제도에서 차등세율을 적용하던 전분 6등, 연분 9등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영정법으로 이렇게 변화돼 간다. 그 과정, 특히 전분 6등과 연분 9등 안에 이런 복잡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어려운 말로 하면 이거 뭐라고 하느냐? 손실타펀법 이렇게도 얘기하고 알겠어요? 아까 이 영정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영정법 이전에 뭐라고? 양척통일법 이런 것들을 시행합니다. 알겠죠? 효종 때 양척통일법이 시행됐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알겠어요? 또 세종 때 시행된 이것을 공법이라고 해요. 공법. 여러분들이 전분 6등, 연분 9등 이런 말 대신에 공법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했다. 알겠어요? 그래서 공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공법. 그래서 이 말이 나오면 세종 때 전분 6등과 연분 9등을 의미하는구나. 차등세율을 적용시킨 것을 말하는구나. 알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전세를 정리해 봤는데 전세 이외에도 또 뭐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특산물을 내는 게 있어요. 이것도 좀 잘 보십시오. 특산물을 내는 것들도 역시 여러 가지 변화가 왔었습니다. 자, 우리는 특산물을 내는 것을 뭐라고요? 공납이라고 했죠. 공납. 그래서 특산물을 납부하는 것인데 이 특산물 납부는 마을 단위로 또는 뭐라고 그랬죠? 군, 현 단위로 징수했었다. 그리고 최종적인 징수 단위는 각각 호입니다. 호. 여기는 토지를 대상으로 했지만 여기는 집집마다 한 호마다 한 가구마다 걷는 세금이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십시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특산물을 내는 것은 처음에는 어땠느냐? 고을 단위로 냈었는데요. 고을 단위로. 문제는 이제 고을 단위로 이미 특산물들이 지정돼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9년 단위로 특산물이 지정돼서 특산물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미 조선 초기부터 무슨 폐단이 있었냐면 방납의 폐단이라는 폐단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개념을 잡아야 될 게 이 방납이라는 것은 막을 방자를 씁니다. 막을 방자. 그래서 특산물을 납부하는 것을 중간에 가로막는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해 보세요. 이해를 하면 잊어먹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우리들이 이 특산물 납부하는 것은 너무나 유명해서 말이죠. 각 지역마다 지역 특산물이 이미 조선시대부터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념적으로 나주 그러면 뭘로 유명하죠? 배 이런 걸로 유명하죠. 대구 그러면 지금은 뭐 대구가 사과나무를 심는 가선이 별로 없고 완전히 그냥 대도시로 변해버렸지만 옛날에는 대구 부근에 사과를 많이 심었나 봐요. 맛있는 사과가 많이 생산됐었죠. 그래서 대구 사과, 나주 배, 뭐 영광 굴비, 충무 그러면 김밥 그러면 안 돼. 충무는 나전칠기로 유명하죠. 자개. 그러니까 조개 그 껍데기 이렇게 붙여서 문양을 내서 가구나 또는 불경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특산물로서 아주 유명하죠. 충무 나전칠기. 이렇게 각 지역별로 뭐 금산은 인삼이라든지 그죠? 또는 뭐 안동은 포, 그 상당했을 때 있는 상복 입는 그 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아주 유명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을마다 9년마다 이렇게 특산물이 정해져서 특산물을 내는데 문제는 뭐냐? 이 특산물의 생산도 변한다 이거야.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주 사는 사람입니다. 나주 산다고 해서 나는 배를 내야 돼. 근데 우리 집은 나주에 살고 있다 뿐이지 나는 배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냥 농사지어. 쌀 농사지어. 근데 내가 나주 산다는 이유로 배를 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를 내기 위해서 배나무 농사를 짓고 있는 배 가수원에 가서 배를 사다가 내야 돼요. 이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내가 지금 한참 그 벼 추수하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말이지 특산물 내야 된다고 또 다시 특산물 사러 가야 되고 그걸 내야 되니까 차라리 어때? 대신 좀 내주세요 하는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대신 특산물을 내주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특산물을 현물로 걷는 것보다 대신 특산물을 내주라고 하니까 이 특산물을 대신 내주는 놈들을 박납인이라고 그래. 박납인. 되게 이제 중앙관청 하급 관리들 이 서리 놈들이 박납인들이죠. 그 박납인들이 특산물을 대신 납부하면서 그죠? 서리 놈들이 여러 가지 뜯어먹는 이른바 요즘으로 말하면 리베이트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편의를 제공해 줄 테니까, 네 대신 내가 사다가 대신 내줄 테니까, 나한테 뭔가 좀 줘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그 중간에 뜯어먹는 이런 공납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폐단을 싸잡아서 박나부 폐단이라고 그래. 왜 우리가 그러면 박나부 폐단이라는 말을 쓰느냐? 나중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특산물을 생산해서 특산물을 가져오는 사람에게까지도 야, 너도 특산물 내지 말고 돈으로 줘. 그럼 내가 그 돈 가지고 특산물 사서 대신 내줄게. 아이, 그래야 나한테 떡고물이 생기지. 떡을 만지면서 하면서 말이에요. 내가 특산물을 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산물을 못 내게 막는단 말이야. 알겠어요? 아까 나주에 사는 농부가 너 배를 생산하지 않아서 대신 내달라고 했는데 정작 나주에서 배 과수원을 운영해가지고 배를 특산물로 내릴 수 있는 그 농부가 내도 특산물을 내러 가도 야, 이게 배가 왜 이렇게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배가 쭈글쭈글해? 왜 이렇게 배가 울퉁불퉁해? 왜 이렇게 배가 작어? 하면서 말이지. 가진 이유를 대가지고 안 받아. 알았어요? 왜? 너도 임마 돈으로 줘. 그럼 내가 배 사서 대신 내면서 중간에 좀 뜯어먹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이거 뭐라고요? 박나부 폐단 그래요. 이렇게 박나부 폐단은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특산물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중간 서리놈들이, 박납인들이 중간에서 뜯어먹는 폐단을 뭐라고? 박납의 폐단이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이게 16세기에는 박납 폐단이 너무 커서, 알겠어요? 그래서 16세기에 아이고 특산물 못 내겠어요. 알겠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 그래서 이때 뭐야? 인증이라든지 족증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생겨났다 이거야. 박납 폐단이 이렇게 극대화됐습니다. 알겠어요? 자, 문제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16세기에 벌써 이런 박납 그 특산물을 못 내겠다고 도망가면 이웃 사람이 대신 내줘야 돼. 또 친척이 대신 내줘야 돼. 이런 것들 인증, 족증 그랬잖아. 그래서 이때 벌써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조광조 같은 사람이 김효사 때 죽음을 당한 조광조가 이거 안 내겠다, 안 되겠다. 박납 폐단을 그죠?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자는 시정안을 해놨어요. 알겠죠? 야, 이거 농민들이 이렇게 특산물 내느라고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특산물 내는 방식을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박납 폐단을 시정하자는 그런 안을 내놓은 사람이 조광조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조광조 제자로서 또 누가 있죠? 율곡 이이가 있습니다. 이이는 보다도 이것을 구체화해서 대공수미법, 공납, 특산물을 내는 대신에 이런 의미야. 대공, 알겠죠? 그리고 쌀로 납부하도록 하자. 이게 수미법이에요. 알겠어요? 대공수미법이라는 구체적인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벌써 16세기에 조광조 그 다음에 또 서해 유성룡이라는 사람 있죠. 임진왜란을 끌고 나간, 알겠어요? 임진왜란 때 그 지부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유성룡 대감 징비록을 썼던
그 유성룡 같은 경우도 이런 수입법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입법이란 뭐냐? 농민한테 특산물을 걷는 대신에 쌀로 징수하자라는 법이 이미 16세기에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근데 시행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이 박납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공납을 대신해서 쌀을 징수하자라는 이 말의 속뜻은 뭐냐 하면 농민한테 내는 세금 대신에 땅을 가진 자, 즉 지주 위주로 세금을 걷자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주 위주로 세금을 걷자라는 얘기는 결국 뭐야? 16세기 이후에 정치계를 주름잡았던 누구? 사림들. 이 사림들이 대부분이 지주였다고 그랬죠. 그 지주한테 부담이 떨어지니까 이 사림들이 좋아요, 싫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당시 지배계층인 사림의 반발 때문에 시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광조, 율곡이, 유성룡 이런 사람들은 박납폐단을 시정하자는 주장만 했었지 시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여러분 외란 이후에 17세기에 광해군 때 1608년에 최초로 뭐가 시행되느냐? 이 율곡이가 주장했던 대공수입법이 무슨 이름으로? 대동법이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대동법이 시행됐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농민에는 특산물을 대신해서 누가요? 땅 가진 지주가 땅 가진 사람이 농민 내는 특산물을 대신해서 땅 가진 지주가 토지 1결당 16두씩 알겠죠? 1결당 16두씩 쌀로 내는 게 뭐냐? 대동법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동법을 자세히 배우다 보면 대동법에서 쌀로만 내는 게 아니라 쌀 대신에 돈으로 내는 경우 뭐라고 불렀죠? 대동전. 배로 내는 경우 뭐라고 그랬어요? 대동포. 이렇게 미포전으로도 낼 수 있었다. 대동미, 대동포, 대동전 이런 식으로 쌀 대신에 알겠어요? 특산물 대신에 쌀이나 배나 포로도 그러니까 배나 돈으로도 징수할 수 있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봐봐. 처음 시행된 이 대동법은 어디에서 시행됐냐면 경기도 지방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원래 이제 경기도라는 이 지역을 좀 그런 의미에서 잘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지금도 경기도를 경기도라고 하는데 이 경기도 의미는 뭐냐면 경자가 서울 경자야. 이 서울이란 임금님이 나라님이 사시는 곳이란 얘기예요. 근데 기자는 뭐냐? 부군 기자야. 그러니까 경기란 임금님이 사는 곳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의미예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 고려시대의 서울은 어디였어요? 개경이었죠. 지금 서울은 한양이었죠. 전부 다 개경이나 한양이나 서울이나 전부 다 어때요? 경기도가 다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과전법을 얘기할 때도 과전법이 시행된 지역은 어디라고요? 서울 부분에 있는 경기도에만 과전법이 시행됐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대동법이라는 이런 세금 제도에서도 특산물 대신 지주에게 쌀로 거둡시다라고 할 때 그 대상 지역이 어디냐면 경기도만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경기도는 이렇게 대동법이 처음 시행된 지역이다. 지리적으로 좀 알아두십시오. 근데 그때는 얼마 냈다고? 1결당 16두를 냈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립 양반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뭐 한나라당이라든지 한나라당이 지금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라든지 새누리당뿐이 아니야.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또는 뭐 국가에 내놓으라 하는 놈들, 잘 나가는 놈들, 알겠어요? 고관 대작 놈들은 전부 다 부자들입니다. 그 놈들이 주로 어디 사느냐? 강남에 삽니다. 강남에 땅 많이 갖고 건물 많이 갖고 높은 뭐 타워 팰리스, 좋은 아파트, 큰 아파트 이거 그러니까 강남의 땅 부자들 얘네들한테 세금을 많이 내다 그러면 벌떼처럼 일어나 가지고 반대할 겁니다. 아마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농민이 내는 특산물 대신 지주가 쌀로 내라 이런 대동법이 시행되자 사립 양반들의 반발이 빗발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그 사립 양반들의 반발을 무마하는데 무려 몇 년 걸렸냐? 한 10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대동법이 처음 시행된 것은 1608년 광해군 때 시행됐지만 이것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것은 나중에 1708년 딱 100년 만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숙종 때 대동법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는데 자, 어떻게 양반들의 반발을, 사립 양반들의 반발을, 지주들의 반발을 누르고 확대 시행됐냐 하면은, 야야야, 알았어. 깎아줄게. 대신 좀 부담 좀 져줘 해가지고, 1결당 12두로 깎아주는 선에서 절충을 했어요. 알겠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사립 양반 지주들의 반발이 거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양반들의 가장 중요한 세력 근거지가 영남지방 아닙니까? 영남학파. 그래 안 그래? 이 영남지방이 가장 늦게 시행됐습니다. 대동법이 시행되는 그 과정을 지도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맨 먼저 경기도, 그 다음에 충청, 충청도, 전라도 이런 식으로 확대 시행되다가 마지막까지 버틴 지역이 바로 황해도하고 그 경상도입니다. 황해도가 기호학파의 중심지, 그죠? 그리고 경상도는 영남학파의 중심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립 양반들의 세력 근거지인 곳이 가장 반발이 심했었고 그것이 제일 늦게 시행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결국은 어때요? 1개월당 12도로 깎아줌으로써 결국은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다. 알겠죠? 이렇게 숙종 때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대동법이 이제 시행됐습니다. 여러분, 이 대동법을 담당하는 관청은 주로 선해청이었고요. 선해청. 알겠죠? 숙종 때 대동법이 전국으로 시행되면서 결국은 뭐냐? 이제 엄청나게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대동법이 전국으로 시행되면서 물물 교역이 왕성해지고, 그죠? 특히 이제 그 무거운 대동미를 싣고 오는 대신에 대동전으로 내겠습니다. 돈으로 내겠어 가지고 숙종 때, 조선 숙종 때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되고 많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아까 우리가 전세에서 봤다시피 전세는 점차 가면 갈수록 오리지널 전세는 줄어들지만 이렇게 원래는 전세가 아니던 특산물이 이렇게 1결당 내는, 알겠어요? 전세로 바뀜에 따라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숙종 때는 이렇게 이제 전세처럼 말이지, 특산물도 쌀로 내고 전세도 쌀로 내고 군역도 쌀로 내게 됐으니, 알겠어요? 어차피 그러면 내는 액수를 미리 정해서 각 도마다 할당해 줄 테니까 너네들이 내야 될 세금을 미리 정해서 전부 다 보고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각 도마다 미리 세금 낼 액수를 정해주는 비총제가 시행됐어요. 알겠어요? 언제? 숙종 때 비총제라는 것이 시행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또 한 번 조선 후기 근대 태동기의 세금제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비총제가 시행되는 것도 조선 숙종 때의 일이다. 대동법 시행과 무관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자, 다시 볼까요? 이렇게 고을 단위로 내던 특산물을 토산품이죠. 토산품이죠. 박납폐단이 워낙 심해서 조선 초기부터입니다. 이미.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공수미법을 주장한 사람만 알아둘까? 여기서는 누구라고요? 맨 먼저 조광조, 그죠? 그 다음에 율곡 이, 아예 유성룡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금 가운데 농민이 부담해야 될 세금 가운데 노동력, 역은 뭐냐? 정남을 대상으로 해서 16세에서 60살까지 농민 남자를 대상으로 해서 군역과 요역의 대상자를 징발하는 겁니다. 자, 조선 초기에는 보법이라고 그래서 말이죠. 보법. 이런 식으로 이제 군역을 징발했어요. 여기도 좀 지우겠습니다. 군역은 보법이 적용되고 있었다. 조선 초기에는 보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었다. 알겠죠? 역 가운데 군역만 보겠습니다. 군역. 자, 여러분, 조선 초기에 보법이란 뭐냐? 보법. 자, 16세에서 대상자가 60살까지의 농민 남자를 뭐라고요? 정남이라고 해서 정남. 알겠죠? 그래서 되게 이제 이 사람들을 군역 대상자들을 정남 또는 뭐 장정이라고 합니다. 장정 가운데 현역으로 군대 가는 사람. 알겠어요? 16세에서 60살이라고 모조리 전부 다 군대 가거나 군역이나 요역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뭐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다든지. 알겠어요? 야, 넌 대상자는 대상자인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 저 좀 더 먹고 와라 해가지고, 일을 하기에 또는 싸움을 하기에 적합한 나이가 될 때야 비로소 징발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또는 뭐 나이가 너무 늙거나 60살 할아버지야 보니까 완전 꼬부라져가지고 싸움터에 데리고 봐야 쓸모가 없어. 그럼 당신은 군역 징발 대상자지만 오지 말고 뒤에서 돈이나 대세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현역으로, 요즘 개념으로 현역에 나가서 직접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정군 또는 뭐라고? 정남이라고 했고, 자, 정군으로 가지 못하지만 장정에 포함되어 있지만 정군으로 가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보인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이걸 보인이라고 하고 또는 뭐예요? 봉족이라고 했어요. 봉족. 그래서 봉족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인은 뭐냐? 보인은 현역으로 가지 않는, 알겠어요? 이런 같으면 이제
그 뭐랄까 보충역이랄까 대기병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들이 내는 이 비용으로 알겠어요? 이들이 정군의 군대 생활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정군 한 명이 가면 두 명의 보인이 달라붙어서 이 정군의 군대 생활 비용을 대주는 이런 시스템을 뭐라고? 보호라고 했어. 보호. 전국에 있는 장정들을 이렇게 보호로 시스템적으로 엮어서 알겠어요? 군대 생활이 유지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역시 조선 초기부터 뭐가 성했냐면 다른 사람을 대신 내보내는 대립제가 성했어요. 15세기 말이 되면 대립제가 성합니다. 대립제. 자, 여러분, 이 대립제라는 말은 이거 보세요. 원래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자기가 군대 갈 차례가 된단 말이야. 딴 사람을 대신 내보내는 것을 대립제라고 그래. 다른 사람을 대신 내세운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세종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때요? 예, 쓰시마를 정벌하고 또는 사군 육진을 개최하고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대규모 전쟁이 많았죠. 그러니까 세종 때는 이런 어마어마한 군대를 끄집어다가 그 당시에 이제 현역으로 군대 간 사람만 한 30만 됐다고 하니까 엄청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소위 6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지금 인구로 보세요. 인구가 우리 남한만 하더라도 4,500만이 넘잖아요. 그 중에 60만이 현역 군인인데 조선시대는 아직 이때는 인구가 1,000만도 안 된 그런 시대예요. 그때 벌써 군인만, 정식 군인만 30만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많은 군인의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강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북쪽으로 사군육진, 남쪽으로 쓰시마 정벌 이렇게 북벌과 남벌이 동시에 진행된 건 세종 때. 그런데 사군육진이나 쓰시마 정벌 이런 큰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어때? 군인은 너무 많이 뽑아놨는데 전쟁이 없어요. 평화가 계속된 거예요. 평화 시절에 군인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있겠지만 군대 가본 사람은 다 알아요. 군대 가면은 절대 군인들을 놀리지 않아. 알겠어요? 노는 꼴을 못 봅니다. 군대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군인들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고 있으면 어때요? 다 불러다가 훈련이라도 시키고 아니면 풀이라도 뽑아라. 건물을 새로 지어라. 페인트를 칠해라. 구멍을 파라. 다시 메꿔라. 구멍을 팠다가 다시 메꾸다가 이렇게 쓸데없는 일이라도 계속 시킵니다. 이게 군대의 생리예요. 왜? 밥값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 이 새끼들이 말이야 하루에 먹어치우는 밥그릇만 해도 30만 명이 먹어치우니까 하루 두 끼만 잡고라도 60만 그릇씩 없어지잖아요. 쌀이. 그죠? 그래서 그 밥값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군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구 일을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 자, 이 많은 군인을 잡아다가 일을 시키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조선 초기에는 세종 때만 하더라도 군대 가면 신이 났습니다. 여진족과 싸웠어. 그놈을 무찔렀어. 나 승진했어. 그래 훈장도 받았어. 알겠어요? 예, 또 뭐 스시마를 정벌해서 그냥 개박살 내고 와서 이렇게 무용담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전쟁이 없는 상황에서는 군대 가봤자 죽는 게 전쟁에서 죽는 게 아니야. 성을 쌓다가 굴러온 돌에 맞아서 병신됐어. 알겠어요? 또는 풀을 뽑다가 뱀한테 물려서 하여간 별의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작 군대 갔더니 이건 싸움이 아니라 훈련이 아니라 맨날 일만 시키는 거야. 알겠어요? 우리가 한국사에서는 용어를 뭐라 그러냐? 군역의 요역화라고 해요. 요역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군대 가서 훈련받고 싸우러 갔는데 맨날 그냥 생 노동만 시키더라 이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군대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군대 갈 차례가 되면 우리 집에 있는 노비를 대신 내보내. 야, 네가 대신 나가. 그래가지고 출석 부르잖아. 전상현 부르면 네가 네 이렇게 대답해. 알았어? 이렇게 딴 놈을 대신 내보내는 군대를 대타치게 하는 거야. 이런 대립제가 생겼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쪽수만 맞으면 돼. 왜? 싸우는 군대가 아니야. 알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말이야, 좀 문란해졌어요. 그래서 돈 주고 단 놈을 대신 내보내거나 딴 사람을 사서 내보내거나 이런 비리들이 비일비재했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 16세기는 아예 그러지 말고 뭐예요? 대립제 대신에 이것을 양성화 시켜준 게 방군 수포제죠. 방군 수포제. 그죠? 자, 이 말도 여러분들이 한자를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방자는 뭐냐면 해방시켜주다 이런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놓아주다 이런 말입니다. 방군, 그죠? 군역의 의무를 해방시켜주고, 그죠? 대신 포로 징수한다. 군역의 의무를 해방시켜주고, 군역의 의무를 풀어주고 대신에 포를 징수하는 제도로 바뀌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군 수포제가 시행됐는데 나중에는 어떠냐? 나중에는 아예 군적에 올라 있는 놈들은 군대 안 가고 포를 징수하는 뭐요? 군적 수포제로 아예 합법화 시켜버린 거예요. 다시 대립제라는 폐단입니다. 이건 몰래 음성적으로 진행한 거고, 알겠어요? 딴 사람을 대신 사서 몰래 내보내는 거고, 이것을 점차 양성화 시켜준 게 반군 수포제고, 이것을 합법화 시켜준 게 군적 수포제라고 보면 돼. 알겠죠? 이제 군적 수포제가 진행되면 이렇게 장정이라고 군적에 올라 있으면 군대 가는 대신 뭘로 내면 된다? 군포를 내면 돼. 이 군포가 뭐냐? 군포가 뭐냐? 1년에 2필씩 군포를 내야 되는데 이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이거야. 알겠죠? 16세기에 가장 농민을 괴롭힌 게 뭐예요? 박납이라면, 특산물이라면 17세기와 18세기에는 그러니까 박나부 폐단이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없어졌잖아. 그래서 특산물 부담은 이제 줄어들었단 말이야. 농민들 대신해서 지주가 쌀로 내주니까 특산물 부담은 줄어드는데 대신 뭐예요? 농민들한테는 또 다른 뭐가? 군포 부담이 떨어지고 1년에 2필씩 내는 군포 때문에 못 살겠어 또 도망가는 사람이 생깁니다. 도망가면 이웃 사람이 대신 내야 돼. 이게 뭐예요? 인징. 친척이 대신은 뭐? 족징. 알겠죠? 나중에는 이제 군포 내릴 사람이 없으니까 죽은 할아버지 몫으로 군포가 나와. 백골징포. 태어나자마자 군포를 내라고 그래. 입에서 젖비린내 나는 애한테 이걸 뭐라고? 황구첨정. 이런 군포의 폐단이 만연해서 나중에 언제요? 그렇습니다. 18세기 중엽 영조 때 1750년에 야 그러지 마. 균역법 해가지고 균역법 이거 보세요. 18세기 중엽에 영조 때 1750년이죠. 그래서 균역법이 시행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농민은 2필 내던 군포를 1필만 내게 농민의 부담을 반감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좋아하겠죠. 균역법이 시행되면 농민들은 좋아하겠죠. 대신 뭐냐? 땅 가진 지주한테 너네들은 토지 1개월당 여기서 못 받는 이 부족분을 너네한테 걷어서 벌충하겠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개월당 2두씩 내도록 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토지 1개월당 지주가 내야 되는 몫이 2도로 늘어난다. 지주만이 아니라 땅을 가진 자들은 1개월당 2두씩 내야 돼요. 알겠죠? 그 중에 이제 새로 부담을 떠안는 자들이 바로 지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양반들은 선무군관포라고 해서 양반한테도 군포를 징수했어요. 그래서 선무군관포를 1필씩 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농민의 부담을 덜어준 대신에 지주나 양반이나 일부 양반이죠. 이들에게 1결당 2두씩 결작을 내라고 한다든지 알겠어요? 또는 선무군관포라고 해가지고 1결당 선무군관이라는 직책을 받은 양반들은 1필씩 군포를 내는 식으로 해서 농민의 부담 대신에 지배층의 부담을 키워놨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조선의 세금제도 3가지를 봤습니다. 아예 그냥 조선 후기까지 나중에 변화되는 내용까지 다 봐버렸어요. 그래서 전세는 다시 보겠어요. 조선 초기에는 1결당 30두, 세종 때는 전분 6등, 연분 9등에 따라서 최고 20도에서 최하 4두.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인조 때죠. 인조 12년 영정법이 시행됨으로써 1결당 4두로 고정됐다. 그래서 전세는 점차 줄어들었지만 이 전세가 줄어든 것이 농민 부담을 줄여준 것은 아니다. 알겠죠? 왜? 기타 세금이 전세로 전환됨으로써 땅 가진 자의 부담이 결코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산물은 뭐냐? 9년 단위로 호호별로 가구별로 내던 이 특산물은 원래부터 박나부 폐단이 있었다. 음성적으로 몰래 이게 너무 심해져서 박납 폐단이 극심해지자 뭐가 나타났다고? 폐단을 시정하자는 시정안이 누구누구에 의해서 해봐요. 조광조, 율곡이, 유성룡에 의해서 있었다. 그러다가 언제? 17세기 광해군 때 처음으로 대동법이 경기도에 시행됐다. 점차 이게 확산돼서 18세기 1708년 처음 시행된 지 딱 100년 만에 전국으로 시행됐는데 처음에는 16두였던 것을 나중에는 12두로 깎아주면서 전국으로 시행했다. 오케이? 그죠? 대동법을 담당하는 관청을 설해청이라고 했다. 알겠어요? 예. 그리고 대동법 시행과 함께 조선 후기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 화폐가 널리 쓰기 시작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역은 뭐냐? 노동력과 군역인데 역은 특히 군역은 보법에서 보세요. 그 다음에 대립제라는 폐단이 나타나더니 이것을 반군 수포제로 양성화시켜주고 다시 군족 수포제가 된 이후에 너무너무 이 군포 징수에 따른 폐단이 많아서 나중에 18세기 그죠? 영조 때 균역법이 시행됨으로써 농민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갔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전세, 공납, 군역 이런 세금 제도가 조선 후기에는 다 뜯어 고쳐져서 전세는 영전법으로 그죠? 공납은 대동법으로
군역은 균역법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여기는 이제 방군수포제까지 나왔습니다. 16세기. 알겠죠? 기타 찹세가 있군요. 여기는 이제 조선 전기까지만 하니까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염전, 산림, 광산, 어장 다 본 내용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세금을 걷어들인 이런 세입과 그 다음에 재정 지출, 세출을 이렇게 우리는 다 봤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제도와 잉유지역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좋은 제도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지방에서 걷어들인 세금은 지금처럼 교통이 좋지 않아서 전부 다 육로로 운송하지 못하고 뭘 통해서요? 이렇게 백기를 통해서 가져왔습니다. 경상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그림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죠. 이렇게 일단 조창에 모여요. 그죠? 경상도는 이렇게 경상도 전라도 남해안 서해안을 돌아서 조창에 모입니다. 지방창에.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도 역시 모여서 군산항으로, 그죠? 군산창으로. 예, 그 다음에 충청도 북부와 내륙 지역, 강원도나 또 이런 지역은 어때요? 전부 다 이렇게 경창으로. 주로 강원도와 충청도는 남한강과 북한강 수계를 통해서 한강변에 있는 경창으로 다 모였어요. 알겠죠? 그래서 황해도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지방 조창에서 서울에 있는 무엇으로? 경창으로 이렇게 걷어들인 특산물이나 또는 전세나 이런 세금을 운반하는 운반 시스템을 뭐라고요? 조운 제도라고 하더라. 알겠죠? 그런데 좋은 제도에서 예외 지역이 있었습니다. 예외. 그 예외 지역을 뭐라고 하느냐? 평안도와 함경도가 예외 지역이야. 야, 너네는 말이야. 여진족과 교류를 많이 하고 또 명나라 사신들이 왕래를 하는데 사신들이 올 때 환영해 해주고 갈 때 송별을 해주고 또 선물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또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손님 접대하느라고. 그죠? 또 사군 육진 개척하느라고 얼마나 군사비가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야 서울로 보냈어. 걷어들인 세금을. 다시 또 우리 군대 유지비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사신 접대비가 필요합니다. 다시 또 타가. 얼마나 번거롭냐. 그러니까 너네들은 아예 이렇게 다른 지역처럼 서울로 보내지 말고 그냥 거기 두고 써 이거야. 이걸 뭐라고? 잉유지역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공식적으로 잉유지역은 평안도와 함경도가 잉유지역이었습니다. 말로 해보세요. 뭐라고? 잉유지역. 왜? 예, 사신 접대비와 군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서울로 보내지 않고 좋은 예외 지역으로서 좋은 제도의 예외로서 알겠죠? 그곳에 그냥 두고 써라. 이런 의미로 잉유지역. 멀리 있는 백길이 험에서 세금 싣고 오다가 그냥 풍랑을 만나면 다 쏟아 부어버리는 제주도도 알겠어요? 잉유지역에 해당됐습니다. 제주도도 잉유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평안도, 함경도 이런 지역이 잉유지역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 이후에 세금 제도 문란상이 쭉 나왔습니다. 아까 다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조세는 양안을 작성해서 조세 징수 기준을 말했는데, 그죠? 16세기에 조세나 소장농에게 조세를 소장농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폐단이 있었다. 공납, 박납 폐단. 알겠죠? 그래서 대공수입법이라는, 알겠어요? 누구라고요? 조광조, 유성룡, 율곡이 이런 사람들이 대공수입법을 제시했다. 알겠죠? 박납 폐단에 대한 시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증이라든지 족증이라든지 가장 폐단이 16세기에 가장 극심했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16세기에 농민 부담 가운데 제일 컸던 게 뭘까요? 그러면 특산물입니다. 고려시대에도 농민에 대한 부담이 제일 컸던 게 전세가 아니라 뭐라고? 특산물이라고 했듯이 조선 16세기에도 농민한테 가장 큰 부담은 전세가 아닙니다. 특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산물 제도에 대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뭐가 나타났다? 대공수입법이 제시됐다. 군역의 요역화, 대립제가 성행해서 방군수포제가 시행됐다라고 했어요. 환곡은 곡식을 대해주고 요거 봐봐요. 요거 고려시대는 이거 뭐라고 그랬죠? 의창에서 했죠. 고구려 때는 진대법에서 했죠. 그래 안 그래? 조선시대는 이것을 환곡이라고 했는데 곡식 종자나 이런 것들을 대여해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자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자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이 고리대로 이자를 받아 처먹는 걸로 변질됐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도망가고 이제 못 살겠다 합니다. 특히 이것은 19세기에 폐단이 가장 극심했었다. 여러분 그래서 16세기에는 공납, 17, 18세기에는 뭐요? 군포, 그죠? 이렇게 시기마다 농민을 괴롭히는 세금 제도가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양반 지주들의 생활 모습이 나왔습니다. 양반의 재산은 뭐냐? 토지와 노비가 재산이다. 또
녹봉으로 받기도 했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녹봉제 관수관급제가 시행된 이후로 또 직전법이 완전히 폐지된 이후로 녹봉제가 일반화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토지는 비옥한 토지. 그러니까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걸 우리가 하삼도라고 얘기해요. 아랫역에 있는 세도다. 하삼도 그러면 충청, 전라, 경상도예요. 여기에 좋은 땅이 많잖아요. 그래서 노비를 시켜서 이것을 경작하겠고, 자, 많은 땅이 없는 소작 농민한테 빌려주고 2분의 1, 병작 반수는 수확량의 2분의 1을 말하죠. 2분의 1을 지대로 걷어들였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지주 전호제로 점차 가게 됐다. 알겠죠? 자, 노비도 역시 양반 지주의 재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많게는 뭐 300명, 적게는 한 10명 이렇게 자기 재산으로서 노비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주인 소유 노비가 노비의 자녀도 주인의 노비다. 알겠어요? 그리고 양인과 혼인시켜서 노비를 증식시키는 것은 재산 증식의 한 수단이었다라는 점. 노비가 재산이니까 사람 쪽수가 늘어나면 재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민 생활 보세요. 농민들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주제를 말하면 양반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농민들은 째지게 가난했다. 열심히 일해도 맨날 다 뜯기고 결국은 도망가거나 화전민이 되거나 유랑민이 되거나 화적대가 되거나 알겠어요? 이렇게 농민들의 생활이 비참했다. 이겁니다. 자, 국가가 농업을 권장했기 때문에 다 나왔었죠. 개간을 장려하고 농서를 많이 보급하고 그죠? 수리서를 확충하고 이렇게 해서 농업 기술이 진전되었다. 그래요. 2년 3작이 확대되고 목화가 이미 고려시대 문익점에 의해서 전래됐잖아요. 이 목화 재배가 확대되고 이양법이 보급됐습니다. 이양법이 처음 시행된 것은 고려시대의 후반이지만 결국 일부 남부지방에 전라도 지방에 이양법이 보급된 게 바로 이 조선 전개예요. 그죠? 그 다음에 농기구가 개량되고 시비법이 이제 고려시대에 등장했던 시비법이 조선시대는 발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 약초나 과수 재배가 증가했다. 그죠? 16세기 이후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과전법 변청 과정에서 배웠죠. 직전법이 폐지된 이후부터 지주 전호제가 확산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어때? 16세기 이후가 되면 농장이 점차 확산돼서 지주제가 점차 늘어나고 나중에 18세기 이후가 되면 18세기 중엽 이후가 되면 어때요? 다수의 농민이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더라.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지주 전호제가 된다. 이 전호가 소작농인데 소작농을 전호라고 하는데 전호는 땅 주인인 지주 양반에게 수확량의 얼마를 낸다고? 2분의 1을 뭘로 낸다고? 지대로 낸다. 알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병작 반수라고 했다. 됐죠? 위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이 망하면 항상 국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부로서는 농민을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농민을 구제하는, 알겠어요? 가난을 구제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중에 구황차려라는 책입니다. 책. 야, 너희들 쌀이 없어도 먹고 살 방법이 있다. 산에 가봐라. 도토리 천지다. 그거 도토리 긁어 모아라. 그래서 도토리 묵을 해 먹어라. 알겠어요? 나무 껍질을 벗겨 먹어라. 식독 해 먹어라. 이렇게 가난에 빠진 살기 어려운 식량이 없는 그래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농민들에게 대체 식량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줬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해도 이게 전부 다 영양식이야. 요즘은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웰빙 식품 그래가지고 맨 쌀밥 먹고 기름진 음식 먹고 배불뚝이 돼가지고 말이지 여러 가지 성인병에 걸린 현대인들이 오늘날에는 바로 이 구황차려의 그런 레시피를 가지고 알겠어요? 웰빙 식품을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민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 농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16세기는 특산물 때문에 못 살겠다. 17, 18세기는 군포 때문에 못 살겠다. 19세기는 황국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도망가는 농민들이 생기니까 이 도망가는 농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요. 호패법, 신분증 제도죠. 그 다음에 오가작동법. 5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어서 서로가 연대 책임을 지우거나 감시하는 체제로 갑니다. 그러죠? 그 중에 한 가구가 도망가 버려. 네가 대신 내 임마. 이게 바로 뭐야? 인직입니다. 이웃이 대신 내는 거. 알겠죠? 이런 연대 책임 제도를 주기 위해서 오가작동법을 시행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개간을 장려해가지고 고려 말, 알겠어요? 공양 때 이렇게 50만 개를 불과했던 토지가 점점 조선 초기 세종 때가 되면 165만 개까지 늘어납니다. 이건 정답 뭐냐? 개간을 장려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토지대장인 양안에 토지를 조사해서 수록해야 되잖아. 이걸 뭐라 그래? 양전사업. 양전사업이 잘 돼서 개간을 장려해서 이렇게 토지가 늘어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조선 초기에 유행했던 농사직설이라는 농부들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그런 책이고요. 알겠죠?
기타 이제 그 여러 가지 농민 생활 안정 대책으로서 여러 가지 향약이라든지 사창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선 후기의 사회제도에서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기타 이제 상업과 수공업 활동이 있는데 간단하니까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공업은 뭐냐? 수공업은 주로 관영수공업이 있었는데요. 관영수공업 중심의 조선 전개에는. 그래서 조선 전개에는 기술자를 공장 안, 이게 바로 뭐냐면 장인 등록제라고 그래서 이 장인들을 공장이라고 그랬죠. 공장. 그래서 이 공장, 장인들의 명단을 공장 안이라고 그래요. 이게 한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이게 장인 명부예요. 알겠죠? 자, 등록된 장인 가운데 서울에 있으면 경공장, 지방에 소속돼 있으면 지방관청에 소속돼 있으면 외공장,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관수품, 가령 뭐 그릇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알겠어요? 뭐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술자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관수품을 제조하고 이걸 납품하는 의무가 바로 수공업자들은 국역의 의무라고 합니다. 상인들은 상세를 내지만 수공업자들은 어때? 이렇게 몸으로 국가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몸으로 때우는 이런 국역 의무. 농민들은 군역 의무가 있는데 상인이나 수공업자는 국역 의무가 있죠. 수공업자들은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의무를 했었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16세기 이후 부역제가 해이해집니다. 우리가 봤다시피 이거 보세요. 농민이 군대 가는 보법 제도도 무너졌잖아. 보세요. 농민도 군대 안 가잖아요. 딴 놈 대신 내보내네 뭐. 우리도 몸으로 그 물건 만들어주는 여기서 풀어나게 해주세요. 우리도 세금 내게 해주세요. 왜? 물건 만들면 불편하게 팔리거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물건을 만드느라고 잡혀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농민들이 군대 가서 이렇게 노동하고 있는 것보다는 딴 사람을 대신 내보내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걸 모조리 묶어서 뭐라고? 부역제가 해이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개념은 16세기에는 국가의 농민 통제력이 농민뿐이 아니다. 상인이나 수급자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되었다라고 생각해요. 시점 언제요? 16세기 이후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민영수공업은 농기구 등을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어서 자급자족하고 있다고 그랬죠? 고려와 조선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급자족의 형태로 생필품을 제조해 쓰고 있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상업은 뭐냐? 상업은 중앙은 종로에 상점가가 있었는데 점포세에 상세를 지금 종로에다가 이제 상점가를 쭉 만들어 놓고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상세를 걷어들였죠. 점포세 상세를. 그 중에 왕실에 이 시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 시전 가운데 왕실이나 관청에 관수품을 공급하는 그런 사람들을 육이전 그래요. 그래서 비단, 명주, 그죠? 무명, 모시, 종이, 어물, 그죠? 이 6가지를 취급하는 상점을 유기전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 유기전은 자기네들이 취급하는 이 물품을 다른 놈들이 장사하지 못하게 막는 권리.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는 상인을, 알겠어요? 허가받지 않는 상인을 난전이라고 그래. 난전이 장사하지 못하게 난전의 장사를 금지시키는 권리를 금난전권이라고 그래.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요즘 개념으로 말하면 독점 판매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유기전이나 시전 상인들은 금난전권, 즉 독점 판매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알겠어요? 특히 이제 이렇게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는 관청이 경시서라고 따로 감청을 두었다.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중앙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 뭐냐? 주로 15세기 후반에는 장시가 발달. 그래서 이 장시는 5일마다 열리는 5일 정기시를 말합니다. 특히 전라도 지방에서 생산이 많은 전라도가 일찍부터 잉여 생산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자연적으로 발생했어요. 특히 보부상 같은 경우는 이제 보찜장수와 등찜장수를 말합니다. 농산물, 수공업 제품, 수산물, 약재 등을 유통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아시겠죠? 화폐는 조선 초기에 태종 때 지폐, 저화라는 지폐가 있었고 세종 때 조선 통보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고려와 마찬가지로 유통이 부진했습니다. 알겠어요? 국가 입장에서는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서라도 화폐를 만들어서 유통시키려고 했지만 아직 상공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폐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았고, 알겠죠? 그래서 화폐가 유통이 부진했단 말이야.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뭐냐? 조선 숙종 때 보세요. 대동법이 시행되고 전국적으로 물건의 유통이 활발해지고 생산이 넘쳐나고 이래서 이제 장사가 발달해야 비로소 야 이거 안 되겠다, 장난 아니다, 이거 물건을 일일이 가지고 쌀이나 배 가지고 돈 대신 사용하니까 너무 무거워서 힘들고 안 돼, 차라리 돈을 만들자 해가지고 숙종 때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됐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고려 숙종과 조선 숙종 때 화폐 유통이 활발해진다. 특히 조선 숙종 때는 대동법 시행과 상평 통보 유통이 활기를 띠는 것이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기타 이제 무역은 외교 관계랑 밀접한 관련을 맺었습니다. 조선 전기의 명나라와 조공 무역, 주로 사신 일행을 따라가서는 무역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동네 외관을 두고 무역을 허용했었고, 그죠? 삼포를 개항해주고, 부산포, 제포, 연포를 개항해주고, 계약조를 맺은 이후에 무역을 허락해줬잖아요. 그래, 안 그래? 연족도 마찬가지야. 연족도, 서울의 북평관, 그 다음에 또 국경지방에 무역소를 두고 뭐예요? 국경무역을 허락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명, 일본, 여진, 이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무역 거래가 활발했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조선 전기의 경제를 쫙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또 교재를 가지고 한번 또 복습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진도를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경제 내용이 꽤 많아서 다음 시간에도 아마 우리 교재를 가지고 한 1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어요.